자, 여러분. 자, 5회차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빠른 속도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 사이를 바라보는 관점 중 견해가 다른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견해의 다른 관점이 다른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국가 교육의 증대로 부가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정보 사이가 되면 자, 정보 사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낙관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비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약간 기능론적 시각이고 갈등론적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진국가 개발에서 격차가 해소된다. 개성과 전문성이 존중된다. 다원화 사회가 된다. 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나만 비관론, 나머지 세 개는 낙관론. 이렇게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중 문화 지체. 자, 여러분 문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자, 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문화 지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번 문화 개방에 따른 일본 문화의 유입이 되겠는데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뭐 문화 개방되고 일본 문화가 된 거고 자, 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자, 신문지 표지에 따른 중산층의 전화. 자, 이것도 문화 지체, 기술 지체로 구분할 수는 없고. 자, 기계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 문화가 발달됐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직이 증가한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이 아주 보완이 좀 덜 됐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가 뭐예요? 가. 그렇죠. 참여 관찰법에 해당하는 거죠. 참여 관찰법.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요거 면접이죠. 면접. 그렇죠? 면접이고. 그 다음에 조작 및 통제 정도가 아주 강한 것은 뭘까요? 실험이고 이게 질문지법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질문지법은 자료 소요 시간도 적게 들고 통제 정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법을 찾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문헌연구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헌연구법. 2번 언어적 수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뭡니까?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3번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문맹자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가능하다. 정답 3번. 그쵸? 4번. 자,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험법이죠. 자, 여러분, 참여관찰법은 요거.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료에 뭐가 높다? 실제성이 높다. 요거가 시험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참여관찰법은 장점으로. 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2명 이상이 모여야 되겠죠? 그렇죠? 네. 2명 이상이 모이고. 자, 두 번째, 2명 이상이 모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야구장에 모인 관중들이야, 뭐, 지속적인 오늘 만나고 내일이면 끝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열차를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수속감도 있을 거고. 그쵸? 정답은 4번. 진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죠. 빈곤에 대한 정의를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렇죠. 빈곤은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황폐를 동반하기도 하고 자,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만 해석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셔도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지였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혼인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낳아 살던 중 갑이 다른 여성과 자,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자, 지금 여러분 재판상 이혼 사유가 2개나 걸려 있어요. 자, 부정,
그 다음에 을의 부모에게 심의 부당한 대우 두 개씩이나 했습니다. 규칙 사유가 있다는 거죠. 자, 한쪽에 규칙 사유가 있는데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재판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이혼 승려 기간은 재판 이혼이 아니라 어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합의 이혼, 협의 이혼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갑은 결혼생 여러분 공동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동재산 분할 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 이혼이든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되는 일방은 면적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한쪽은 양육권, 한쪽은 면적교섭권. 이혼을 해도 부모 자식 간의 법적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2번. 어렵지 않습니다. 7번 겁니다. 자, 다음의 사례에서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자, 여기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뺑소니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피해를 당했어야 돼요? 신체적 피해나 생명적 피해, 신체, 생명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구조 청구권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고 하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재판을 걸 수 있는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은 뭐랑 뭐를 받았을 때?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내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국가배상 청구권은 2조와 5조가 있는데 자, 공무원이 유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국가 공공기관, 영조물의 관리하자가 있을 경우 영조물의 관리하자가 있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8번 봅니다. 8번.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포인트는 뭡니까? 만 9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A고는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을 A군 자체가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자, 책임 무능력자는 몇 살? 만 11세까지로 보시면 돼요. 만 11세. 자, 그러니까 9세니까 책임 무능력자니까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당연히 지지 않고요. 자, 민사는 11세. 그다음 형사는 14세. 자, 2번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이죠. 촉법 소년 아니죠. 촉법 소년은 10세에서 자, 10세에서 13세까지 14세부터는 자, 형사 미성년자니까 10세에서 13세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거죠. 10살, 11살, 12살, 14살. 다 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거 다 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이고 A군의 부모가 여러분, 형사 책임을 부모라 할지라도 대신 져주는 건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 자유가 구속되는 형사 처벌을 대신 져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아들 대신에 감옥 갈게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A군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특수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소년법상. 자, 소년원 송치는 자, 형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자, 2번.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 사실의 유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고지? 자, 미란다 고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국민참여재판의 법원은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 판결을 따라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공고일 뿐이고 자, 판결 다를 경우에는 판결문의 이유 정도는 적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4번.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판결로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 가능하죠. 정답은 3번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현재 재판 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재판 전제성이 깔려 있어야 돼요. 재판 전제성이 있어야 해당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위헌 법률 심판의 재청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야 돼요? 아니면 헌법소원을 해야 돼요? 네, 이건 헌법소원의 대상입니다. 틀렸어요. 헌법소원. 포인트 뭘로 잡아야 돼요? 기본권 침해. 네. 기본권 침해일 때는 헌법소원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3번. 법원은 재판 당사자 유무의 제청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청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4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될 경우에 헌법재판, 즉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부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란 강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뭐에 대한 설명이죠? 국가랑 강자들의 이익을 위해 대변한 것이다. 네? 네. 자, 부정한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처벌한다. 자, 여기에서는 뭐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올 수 있는데 뭐 그 정도만 나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국가의 목적은 강자들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그 강자들보다 인민을 덜 괴롭힌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인민은 국가를 세울 때 정치 권력의 한계를 규정한다. 이건 사실은요, 국가의 계급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계급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예,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는 계급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나는 국가 권리 성립 이론 중 계급설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잘못 읽었네요. 자, 계급설에 해당하지 않아요. 계급설이 아니라 이건 사회계약설에 가깝습니다. 사회계약설. 국가 권력의 한계를 다루는 사회계약설. 자, 그 다음에 계급설이 아니라 사회계약설이고 틀렸습니다. 홉스 로크랑은 상관없고요. 그쵸, 모두 사회계약설이니까. 그 다음에 자, 4번. 자, 가와 나는 국가의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라고 했는데, 자, 뭐 나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가는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는 자, 나머지는 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아이고야, 이거 뭡니까? 자,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 뭐 봐야 돼요? 그렇죠. 선거구하고 당선자 수 봐야 되죠. 자, 선거구 몇 개예요? 2개. 당선자 수 몇 명이에요? 4명. 그렇죠? 당선자 수 4명. 그러면 가는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가 되겠죠. 자, 선거구 몇 개입니까? 4개. 자, 당선자 수 몇 명이에요? 4개. 자, 선거구 수와 당선자 수가 일치합니다. 자, 이거 뭡니까? 소다.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즉 중소선거구제에서 당선자 수가 동일하면 선거구당 당선자 수가 동일하다면 당선자를 배출한 한 표의 가치가 선거구 내에서 다르다라고 되는데, 자, 여러분
포인트는 뭘로 잡아주셔야 돼요? 선거구 내에서. 선거구 내에서. 자,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는 1등하고 2등에서의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등과 2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등과 2등의 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평등선거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가 자, 표의 가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의 평등선거 위반의 우려사항입니다. 그쵸?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대표되었다고 불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을당 볼게요. 을당 득표율이 36%예요. 근데 지금 당선율은 얼마입니까? 50%죠. 그러니까 과소대표세요, 과도대표됐어요. 과다대표되었어요. 과다대표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당선자가 과반수의 표를 얻은 선거구가 하나도 없어서 자, 하나도 없어서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에 논란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자, 12번에 3번. 3번. 자, 여러분. 원래 소다 선거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과반수 표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죠? 소다면서 이거는 상대 다수 대표제, 단순 다수 대표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민주적 정당성까지 논란이 되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4번. 가나에서 선거구 획정이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려면 각 선거구의 투표율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투표율이 뭐 동일하고는 따질 필요가 없죠. 평등선거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는 말이죠. 자, 소다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나친 사표 발생이 문제가 되는 거지 투표율의 문제는 아니죠. 사표 발생률을 고려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뭐다? 선거구 수와 당선자 수를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 자, 선거구 수는 다른 말로 지역구 수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고 당선자 수는 의석수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같은 의미예요. 넘어갑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미출신 법치주의 이거 계속 나오는 문제죠. 미출신 법치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실질적 법치주의 맞죠? 실질적 법치주의고 실질적 법치주의 하면은 뭡니까? 이원법률 심판제도가 되겠고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실질적 법치주의가 법의 지배네. 자,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은 잘 뜯어봐요. 법의 지배 자체의 목적이 있다. 라는 건. 자, 법의 지배이긴 한데 법의 지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려는데 법의 지배가 있는 것이지 법의 지배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비단 형식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합법성을 강조하는 형식 아니죠. 실질적 합법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자,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만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정당 지도와 정부 형태가 연결된 시험 문제 되겠습니다. 자,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는 것은 다당제의 특징이고 다당제에는 뭐가 존재하니까 위력적인 힘이 있는 캐스팅 보트를 지은 제3정당, 제3의 정당이 존재하는 게 다당제고 제3정당이 존재할 때 중재가 용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 14번에 2번. 양당제가 대통령제 국가일 때 여소야대일 때보다 여대 야소일 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아니죠. 여소야대일 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빈번하게 행사되겠죠. 의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 3번. 다당제가 의원내각제, 자, 이거 공식이죠, 여러분. 다당제, 의원내각제, 연립내각. 그쵸?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에서 양당제 결과가 나오면 단독내각.
의원내각제에서 다당제 결과가 나오면 연립내각. 공식이죠, 공식. 됐어요? 자, 양당제보다 다당제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분립적이다라고 되는데, 자, 여러분. 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분립적이다라는 것은 정부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당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성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정부 형태하고 선거구제하고 정당제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자, 1번 뭡니까? 자, 의원내각제 하에서만 여러분 양당제 결과가 나오면 단독내각이고요. 다당제 결과가 나오면 연립내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다 선거구제를 하면 어디 정당이 유리해요? 거대 정당이 유리해서 양당제가 촉진되죠. 그 다음에 중소나 비례의 경우에는 군소 정당에게 유리해서 다당제를 촉진하죠. 이 공식 되게 중요한 공식이고, 세 번째 대통령제에서는 여대 야소와 여소야대 다 가능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여대 야소만 가능하다. 왜? 자, 큰 당이 행정부 수반을 보내는 정부 시스템이니까. 자, 요거 요 세 가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15번 봅니다. 밑줄 친 이 기구 뭡니까? 자, 국제사법재판소가 되겠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해요. 국제형사재판소. 자, 전범을 체결하는 거. 자, 여러분,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의 국적에 따른 재판관을 구성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 재판에 의무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4번 판결의 구속력을 가진대.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세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의 구속력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접 그것을 강제해낼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래서 어떡하냐? 안보리의 조치를 요청한다. 이렇게 세 단계로 정리하세요. 다시 첫 번째, 판결의 구속력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행할 수 있을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때문에 안보리의 조치를 요청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조치는 뭐겠습니까? 군사적 개입이나 경제적 조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수요량의 변화와 관련된 자, 오렌지 가격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오렌지의 수요량이 줄었어요. 수요법칙 적용되고 있어요? 네, 적용되고 있죠. 이건 틀렸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렌지 가격이 올랐더니 사과의 수요량이 수요가 증가했대. 수요가 증가했다는 어차피 수요가 증가해도 수요량 증가하죠.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고. 자, 오렌지의 가격이 증가했을 때 사과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고 교차 탄력성은 올랐을 때 오르는 거니까 즉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값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등제인지 정상제인지 판단은 힘들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물론 소득 효과, 가격 효과 보고 이건 정상제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문제 풀 때 접근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반드시 열등제, 정상제를 물어볼 때는 소득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다시 소득에 대한 정보가 선지에 깔릴 거면 단서에서 열등제인지 정상제인지 줄 겁니다. 특히나 열등제이면 무조건 줘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기본은 정상제니까.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뭐에 대한 문제예요? 공공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공공재. 17번 공공재에 대한 문제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원활한 유료도로는 유료라는 얘기는 자, 배제성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배제성이 있는 걸 어떻게 공공재라고 얘기합니까? 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금제, 넷플릭스 같은 거. 내가 넷플릭스 본다고 다 옆집 사람을 보지 못하지 않지만 내가 돈을 내야 돼. 자, 2번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한다. 정답 2번. 그래서 우리는 공공재를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공공재 한번 볼게요. 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요? 무임승차가 급속적으로 늘어서 수익성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 사회가 원하는 만큼의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직접 생산하는 재화를 우리는 공공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정부가 개입해서 직접 생산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를 공공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 사람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거는 경합성이 있다는 얘기죠. 경합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죠. 3번 땡. 자, 틀렸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17번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18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A가 좀 더 탄력적이죠. B보다.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공급이 증가하면 A의 소비 지출액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소비 지출액은 감소하나요? A의 소비 지출액은 어떻게 돼요? A의 소비 지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A의 소비 지출액은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공급이 증가하면 자, 공급이 증가하면 P는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소비 지출액은 판매 수입과 동일하겠죠. 보통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죠. 화살표 방향이 다르니까. 근데 이건 탄력성이 주어졌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와의 거래보다 A와의 거래에서 생산자 잉여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분, 이거는 뭐 그림만 봐도 알죠. 생산자 잉여는 동일하죠. 자, 수요 곡선이 A든 수요 곡선이 B든 지금 생산자 잉여에는 변화가 없죠.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A든 수요 곡선이 B든.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에서 차이가 나겠죠. 소비자 잉여가 B 같은 경우에는 자, B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요? 요만하지만. 그죠? 자, A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합니까? 자, 요만하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뭐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B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정답은 몇 번으로 가셔야 됩니까?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당연히 A가 더 크죠. A가 더 크죠. 당연히. A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곡선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물가가 들어가 있고 시럽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곡선을 뭐라고 합니까? 필립스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자, 1번 이 곡선은 프랑스계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자,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필립스 곡선의 한계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곡선상에 필립스 곡선을 굳이 집어넣으면 자, 물가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커지는 요 정도 점에 위치한 거죠. 요 정도 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 곡선 위에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립스 곡선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번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가 역의 관계, 그렇죠? 반비례 관계, 역의 관계. 그 다음에 실업 해소를 위한 확장 정책을 펴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확장 정책이라는 것은 AD 상승 정책을 얘기하고 AD 상승 정책을 펴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4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두 마리 토끼에 비유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물가와 실업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외환시장의 변화에 대한, 자, 외환시장에서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락하게 되죠. 하락하게 돼. 환율은 여기서 여기로 하락하게 되죠. 하락하게 되죠. 여러분,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환율이 하락하면 AD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어떻게 돼요? 자,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은 같이 움직이죠. 자, 이 S는 외환시장에서 공급이니까 제가 S라고 쓴 거예요. 수출이 떨어집니다. 수출이 떨어져서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세요. 수출이 떨어지면 AD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순수출이 떨어지니까. AD 감소하면 국내 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율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외워두라고 항상 했잖아요. 수출, 국내 총수요, 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환율과. 자, 1번 맞는 말이죠. 1번이 맞는 말이죠. 상승이니까 아니죠. 하락 요인이죠. 하락 요인. 감소 요인이죠. 돼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대미 수출이 증가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출이 증가할 때, 수출이 증가죠. 자, 수출이 증가하면 외환시장에서 공급 어떻게 됩니까? 자, 수출이 증가할 때, 대미 수출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것은 수요 감소가 아니라 공급 증가예요. 외환시장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돼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자,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자,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내국인의 국채 매입 감소가 한 요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국채 매입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나가야 되죠. 나가는 수요 요인이 줄어드는 거죠. 정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요. 돼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5회차 모의고사도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여러분 아무쪼록 시험 잘 보시고요. 모의고사 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